네, 저는 한국저작권위원회 법제연구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정훈이라고 합니다. 생각보다 사람이 많아서 좀 긴장을 많이 했는데요. 저는 이제 본업이 원래 이제 강의하는 사람은 아니고요.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이제 법 관련된 지금 일을 하고 있고요. 저희 저작권위원회에서 법령 개선이나 제도 개선 이런 부분을 좀 하고 있어서 일을 하다가 가끔씩 나와서 이렇게 이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제가 말을 좀 헛나오거나 아니면 좀 버벅거리거나 하더라도 조금만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제가 강의를 할 주제는 저희가 요청해 주셨던 게 이제 생성형 AI를 어떻게 써야 안전할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인데요. 사실은 앞 세션이나 뒤 세션이 좀 더 중요하고 좀 관심이 많으실 생성이라고 생각이 들고 제가 할 내용들은 사실 좀 재미가 없는 내용이라서 좀 그냥 중간에서 잠깐 이제 이런 내용이 있구나라는 정도로만 인식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이제 앞 세션에서 이제 저작권 얘기도 잠깐 나오긴 했는데 제가 조금 더 이제 심화된 얘기를 조금 말씀을 드리고 이제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이제 살펴볼 세 가지 질문은 이렇게 세 가지로 지금 구분을 했고요. 첫 번째로는 만약 나의 작품이 AI 학습이 됐다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대응 방안에 대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AI 툴로 작업하는 웹툰의 경우에 저작권을 걸으면 누구의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다뤄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플랫폼 계약서 속에 AI와 관련해서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 이렇게 총 세 가지로 이제 살펴볼 예정입니다. 원래 제가 이제 외부에 저작권 교육 강의를 나가면 기본적인 얘기부터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작권은 무엇인가, 그리고 저작권으로 보호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얘기부터 사실 다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 오늘 저한테 이렇게 하려 된 생각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서 이제 중간에 혹시 제가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살짝 이제 언급을 하는 정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AI 학습과 저작권 침해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AI 학습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요 이제 프로세스를 거치게 됩니다. 이미 이제 인공지능에 대해서 많이 좀 들으셔서 좀 어느 정도 이해가 있으실 것 같긴 한데, 우선 이제 데이터 수집에 대한 이런 과정들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웹크롤링이나 데이터베이스 확보 등을 통해서 학습 데이터를 수집하는데, 거기에 이제 저작물이 복제되고 저장되는 그런 단계가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전처리 과정이 있는데, 정제나 분할, 정교화 과정에서 저작물이 기계 판독 가능한 형태로 이제 저장되는 형태가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실제로 그 데이터들이 학습되는 과정들이 이제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처리된 데이터를 반복적으로 입력해서 패턴을 학습하는 그 과정들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평가 최적화 단계에서 성능 개선을 하는 과정에서 저작물이 다시금 활용되는 이런 형태로 이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요 전체 이 과정에서 사실은 저작물이 저장되거나 변환되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복제 행위가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복제 행위가 일어날 수 있고 또 전송이라든지 아니면 2차적 저작물 작성 등등의 여러 가지 행위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 개개의 행위들을 하기 위해서는 원래는 이제 저작권자로부터 이제 허락이 필요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저작권법에 이제 저작물 이용을 허용해주는 저작권 제한 사유들이 있는데 그런 사유들에 해당되지 않으면 사실은 저작권 침해라고 보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최근에 저작권 제한 사유가 되냐 안 되냐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가 따로 있기는 한데 그 부분들은 조금 심화된 논의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내 작품이 AI 학습에 사용되는지 이제 확인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저작권 침해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을 할 때는 저작권법에서는 이제 지금 1번, 2번 일거성과 실질적 유사성 이렇게 두 가지를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일거성은 말 그대로 이제 내 작품을 보고 백배냐 아니냐 그걸 가지고 이제 판단을 하는 부분인데 AI다 보니까 AI 모델이 내 작품에 접근을 했는지 아닌지 이게 중요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판단을 할 때는 웹 공개 작품인지 그리고 크롤링 대상 사이트인지 공개 데이터셋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등을 기초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실질적 유사성인데요. 저작권 침해다 아니다라는 판단을 할 때는 보통 원본 저작물과 그리고 지금 내가 만든 저작물이
표현상에 실질적으로 유사성이 있는지를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도나 선형, 색채, 캐릭터 특징 등 전체적인 느낌과 세부 요소를 비교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제가 설명한 것이고요. 그리고 일단 저작권 침해인가 아닌가라는 그 판단은 앞에 이제 일관성과 실질적 유사성 이 부분을 가지고 판단을 하게 되고, 지금 밑에 3번과 4번은 입증이라든지 침해 주장에 대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학습이 되었다 아닌가라는 이제 판단 그리고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프롬프트 테스트, 그러니까 필명이나 작품명, 스타일 키워드를 프롬프트로 입력을 했을 때 일관되게 유사한 산출물이 나오는지 이 부분들을 좀 확인을 해서 나중에 이제 주장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이고요. 그리고 증거 수집 방법과 관련해서는 원본 파일이나 공개 이시 그리고 스크린샷 이런 부분들을 좀 체계적으로 보관을 해서 크롤링한 정황들을 좀 확보를 하는 것이 나중에 분쟁이 발생을 하고 소송을 갔을 때 조금 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미리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AI 학습에 뭔가 내 작품이 활용이 됐다라는 것을 발견을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일단 첫 번째로는 증거 확보 부분이 필요한데요. 원본 파일이나 공개 일시, 크롤링 정황, 그리고 유사 산출물 로그 등을 체계적으로 좀 수집, 보관하는 측면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경고나 중단 요청을 할 수가 있는데요. 플랫폼이나 아니면 AI 사업자에게 뭔가 내용 증명이나 공식 채널을 통해서 침해에 대한 중단 요청을 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법적 구제 방식인데, 원래 기본적으로 소송을 가는 것들이 일반적일 수 있겠지만 저희 위원회에서 이제 조정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확실한 것은 사실 소송으로 가는 것이지만 그 전 단계에서 좀 빠르게 그리고 좀 경제적인 방식으로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라고 했을 때는 저희 위원회 조정 제도를 좀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이걸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밑에 핵심 포인트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 지금 공정이용 등 법리 다툼에 대비하라라는 얘기인데, 여기 나와 있는 이제 공정이용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저작권 제한 사유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저작권 법에 보면은 물론 기본적으로는 저작물 이용을 위해서는 저작권자로부터 허락을 받는 게 원칙이지만 경우에 따라서 공익적인 목적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다른 여타의 공공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권리가 제한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학교에서 교과서에 어떤 저작물을 쓴다라고 했을 때 그거는 굳이 허락받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런 사유들이 저작권법에 이제 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해당이 될 때는 권리자로부터 이용 허락을 받지 않더라도 쓸 수 있다라는 형태가 되거든요. 여기 있는 공정이용이라고 하는 것은 그 중에서도 제일 포괄적인, 약간 일반적인 규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작물의 뭐 양, 아니면 성격, 종류, 그리고 시장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저작물을 쓸 수 있도록 해주는 이제 규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런 이제 그 사유들을 상대방 쪽에서 저작물을 이용한 쪽에서 주장을 할 수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요즘에 이제 보통 뉴스에서 많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AI 사업자들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인공지능 산업 발전을 위해서 저작물 학습이 필요하다. 이게 약간의 어떤 일종의 이제 변형적 목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변형적 이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일종의 어떤 대의나 공익과 같은 그런 유사한 형태의 그런 목적성이 있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권리자 입장에서는 그게 시장 영향이라든지 대체 가능성 측면에서 권리자에게 불이익하다라는 그 주장들을 하기 위한 자료를 좀 모으는 것이 좀 유리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조정제도에 대한 부분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특징은 이제 신속성. 보통 이제 3개월 내에서 처리가 되는 측면이 있고, 보통 소송을 가게 되면 뭐 1년, 2년, 사실 이게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 측면들이 있다 보니까 좀 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좀 진이 빠지는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런 부분들을 활용을 하시라는 얘기이고, 전문성 부분에서도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이제 조정부가 구성이 되고, 경제성 부분에서도 저렴한 비용이 들 수 있다. 비공개적으로 이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이점이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대상은 이제 저작권법에서 보호하는 저작권 그리고 저작 인접권 이런 부분들이 다 분쟁 조정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절차는 뭐 신청서 접수부터 이제 조정안 제시까지, 그리고 그 조정안을 양 당사자가 받아들일지 말지를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불성인입을 했을 때에는 소송으로 갈 수 있는
이런 프로세스로 진행이 되고요. 신청을 할 때는 아무래도 이제 유사 산출물 사례라든지 접근 경로로 추정되는 자료 이런 부분들을 같이 사전에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좀 더 당사자 간에 뭔가 조정 절차를 진행을 할 때 유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설사 그게 진행이 되지 않더라도 나중에 소송에서 그게 하나의 뭐 증거 자료로 활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준비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요까지 얘기를 제가 이제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앞에서 이제 의거성과 실질적 유사성 두 가지 기준으로 이제 침해 판단을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AI가 내 작품에 접근을 했는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생성물의 표현이 실질적으로 유사한지 이걸 같이 확인을 해야지만 저작권 침해에 대한 주장이 가능하고, 요 중에 하나라도 만약에 결여가 되면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같이 유념을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증거 확보에 대한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고요. 세 번째로 이제 대응 단계 부분은 경고나 중단 요청 그리고 법적인 구제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한국저작권위원회 조정제도를 활용을 하시면 좀 간이하게 분쟁 해결이 가능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침해 입증 자료도 조정 신청을 할 때 첨부를 해두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나중에 이제 법적인 분쟁이 발생했을 때도 조금 더 유리한 측면이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작물 이용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 AI 이용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저희가 일반적으로 AI를 이용을 한다라고 할 때 되게 다양한 방식들이 있을 수 있고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우리가 뭐 번역을 할 때도 뭐 통역을 할 때도 AI를 쓸 수 있고, 그리고 지금 이제 웹툰이나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밑그림을 할 때 쓸 수도 있고, 그리고 단순하게 색채를 입힐 때 AI를 쓸 수도 있고, 굉장히 그 범주가 다양하다 보니까 이거를 우리가 AI 결과물이라고만 통칭을 하게 되면 이게 저작권 관점에서 좀 약간 어려운 부분들이 생겨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AI 결과물을 그러면 AI 활용 저작물과 AI 산출물로 저희가 기존에 안내서에서 이렇게 구분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개념이 뭐냐면 AI 활용 저작물은 저작물로 보호가 가능한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AI 산출물은 저작권으로 보호가 어려운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특징을 보시면 AI 활용 저작물은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구체적으로 표현이 드러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통제 가능성과 예측 가능성이 확보 가능하다. 그리고 원본을 기반으로 보정 가공해서 표현이 유지되는 형태의 결과물을 AI 활용 저작물로 저희가 임의로 분류를 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반대로 이제 AI 산출물 부분은 프롬프트만으로 자동적으로 생성한 거, 사소한 색 크기 조정만 존재하는 경우, 그리고 유명 작가명이나 스타일 CC만으로 얻은 이미지, 그리고 통제나 예측 불가능하고 인간의 그런 표현에 대한 그런 기여분이 불명확한 이런 결과물을 AI 산출물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작권 주장을 하기가 어렵고 보호를 받기가 좀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걸 전제하고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면요. 일단 단계별로 이제 일종의 제가 가이드를 만들어 봤는데, 이거는 뭐 제가 실제로 현업에서 어떻게 작업을 하시는지 잘 모르니까 그냥 뇌피셜로 이렇게 쓴 건데 그냥 뭐 참고용으로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안전한 활용 방식은 어떤 것이 있을까라고 했을 때, 기획 콘티 작업에서는 레퍼런스 정리할 때 출처 표기하는 부분, 그리고 아이디어 보조 도구로 활용하는 정도에서 쓰는 것은 좀 안전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밑그림 단계에서 내 스케치를 먼저 하고 AI를 좀 보정하는 부분들에서 좀 활용한다라고 했을 때는 조금 큰 위험성 없을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대사나 교정, 맞춤법과 분사 아니면 번역 보조 도구로 활용하는 정도로는 사실 크게 문제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면에 이제 그러니까 유의해야 되는 부분들은 뭐가 있냐면, 다른 작가의 이제 원본을 입력하는 부분, 그러니까 타인의 작품을 AI 입력을 해서 스타일을 변환하는 형태가 이제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AI 결과물을 직접 있는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개별 AI 플랫폼에서 이제 제공하고 있는 그런 라이센스들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 요거를 좀 구체적으로 좀 확인을 하셔야 나중에 이 결과물을 활용을 할 때 계약 위반이라든지 법적인 분쟁의 소지가 좀 줄어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추가로 이제 체크리스트를 간단하게 쓴 건데요. 그래서 안전하게 행동을 하려면
출처나 라이센스를 좀 확인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프롬프트나 아니면 수정 과정, 버전 관련된 로그 등을 좀 기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최종 결과물에 나타난 표현상의 기여 부분을 명확히 해야 된다. 이 부분은 사실 내가 AI를 활용을 했더라도 저작물로 보호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부분에서 기여를 했다, 어떤 부분에서 내 표현이 반영이 되었다라는 걸 입증하기 위한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이제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 나중에 상대방이 그거는 AI로 만든 거야, 저작권으로 보호가 어려워 라는 주장을 했을 때, 아니야, 그렇지 않아, 물론 AI를 썼지만 그 과정에서 내가 이만큼의 노력들을 했고 나의 창작성이 이만큼 가미가 되어 있어 라는 주장을 하기 위한 근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의해야 될 부분은 특정 작가명이나 작품명, 무슨 풍 이런 제시어를 사용하는 것을 좀 주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게 한창 지브리 풍 뭐 이런 게 많이 유행을 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 풍이나 작품, 뭐 스타일 이런 부분들은 저작권으로 보호하는 요소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따라 한다고 해서 저작권 침해다라는 주장을 하기는 어렵겠지만,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내가 무슨 풍이라고 뭘 만들었을 때 그 결과물에 사실 그것과 관련된 표현이 나오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거든요. 저도 뭐 지브리풍으로 뭘 만들어 봤지만 거기 갑자기 제가 원하지 않았던 토토로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만들어 달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냥 지브리풍이라고만 얘기를 했는데 거기 갑자기 토토로 캐릭터가 나왔어요. 이거를 물론 그건 워낙 유명한 캐릭터니까 내가 알 수 있겠지만 어쨌건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쓸 수 있는 상황들이 생겨날 수 있기 때문에 유의를 하셔라라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유명 IP 요소를 모방하거나 트레이스 행위하는 행위는 좀 금지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약관상에서 상업적 이용 조건이라든지 2차 활용 가능 여부, 이게 유료 이용자인지 아니면 무료 이용자인지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모든 사용자들에게 어떤 별도의 조건을 부과하는 형태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같이 염두에 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프롬프트 입력에 대한 부분인데, 사실 기본적으로 프롬프트만으로는 창작성 인정이 어렵다라고 보는 게, 이게 우리나라도 그렇고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단순하게 내가 뭘 이렇게 아무리 구체적으로 뭔가 프롬프트를 입력을 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인정이 될 여지도 있겠지만 원칙적으로는 그게 통제 가능성이나 예측 가능성이 확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같은 프롬프트를 넣었더라도 사실 다른 결과물이 항상 나오잖아요. 그러면 내가 거기에 대한 예측 가능성, 통제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이게 이제 창작성이 인정되기 좀 어렵다라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좀 유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위험한 프롬프트 예시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표현상의 어떤 유사성 부분이 표출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저작권 침해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유의를 하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안전한 접근 방식은 사실 색감이나 구도, 조명, 질감 등 표현 요소를 좀 구체적으로 써서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낸다라고 했을 때에는 사실 크게 저작권 침해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AI에 대한 규제 방식이 국가마다 되게 많이 다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막 적극적으로 뭔가 나간다기보다는 조금 보수적인 형태로 좀 운영을 하고 있고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반면에 좀 프롬프트로 뭘 만들어냈다라는 거에 대해서까지도 보호를 해주는 형태로 막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국가마다의 그 온도 차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 정도까지 뭐 보호를 해주겠다라는 입장도 아니고 원칙론적인 입장에서 가고 있기 때문에 좀 유의를 해서 활용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생성 과정 기록 부분은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창작적 기여 부분을 입증하는 핵심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기록을 해두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프롬프트라든지 아니면 시드값, 파라미터 설정 이런 것들을 다 기록을 해두고 인페인팅 작업 영역과 수정 전후 뭐 이런 부분들을 좀 확실하게 보관을 해두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록도 마찬가지로 뭔가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놓으면 나중에 이 사람이 뭔가 임의적으로 기록을 조작했다라든지 변경했다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화면 녹화 부분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요거는 제가 그 미국 저작권 청에 이제 아메리칸 치즈 한 조각이라는 그런 등록 사례가 있는데요. 그
AI로 만든 이미지인데 그게 처음에는 거절이 됐어요. 사람의 창작적 기여 부분이 너무 적다 혹은 거의 없다라고 해서 저작권청에서 저작권 등록을 거절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그걸 다시 등록을 받았는데 그건 어떻게 받았냐면은 이 사람이 만드는 과정들을 다 녹화를 해뒀어요. 그래서 그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프롬프트 입력 행위와 수정 행위와 이런 것들을 했는지를 증거 자료를 제출했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작품을 만드는데 그만큼의 창작적 기여가 있다라는 인정이 됐거든요. 이게 제가 영상이 있는데 혹시 틀어주실 수 있나요? 제가 아까 이건데요. 이게 사실 보시면 진짜 디테일하게 다 수정을 해요. 근데 AI로 수정을 하는데 거의 포토샵의 작업이랑 저는 크게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뭐 이런 색상부터 해가지고 뭐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눈동자 뭐 색상이라든지 뭐 그라데이션 들어가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뭐 설정값 수정하고 프롬프트 수정하고 이렇게 다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결과적으로는 저작권 등록을 받은 케이스라고 볼 수 있는데 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해두는 것이 하나의 증거 자료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영상 이 정도로 보시는 걸로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따로 보관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것이고요. 이거 저작권 등록 같은 경우는 사실 저작권은 이제 지금 와서 말씀드리지만 사실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권리는 발생을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작권 등록을 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이제 법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인데요. 저작권으로 등록이 되면 저작자로 이제 법률상 수정이 된다라는 측면이 있고 원래는 원고가 이제 손해 발생 사실과 뭐 이런 부분들을 다 입증을 해야 되는데 그 실손의 입증 없이 저작물당 얼마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입증 책임 부분도 원래는 원고가 상대방에게 어떤 고의 가실이 있다라는 것을 입증을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등록을 해두면은 그 침해의 가실이 있는 것으로 수정을 해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익이 있기 때문에 좀 등록을 해둘 수 있으시면 해두는 것이 좋다라는 것이고 만약에 AI를 활용을 했다라고 하면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핵심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어떻게 자기가 창작적 기여를 했는지에 대한 그 부분들을 명시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지만 저작권 등록이 가능하다. 이게 누가 봐도 AI로 만든 거다라고 했을 때는 내가 어떤 부연적인 설명을 하지 않으면 등록을 받아주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준비를 해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 부분에서는 선택, 수정, 배열하는 구체적인 표현 부분이 있어야 인정이 가능하다라는 것이 있고요. 단순하게 프롬프트만으로는 창작성 인정이 좀 어려울 수 있다. 작업 단계별로는 좀 이런 증거 자료들을 확보를 해두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작권 등록으로 좀 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등록을 해두시는 것이 좋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계약서 부분인데요. 일단 시간이 많이 되긴 했는데 간단하게만 제가 짚고 넘어가면 AI를 많이 활용을 하게 되면서 기존의 계약서 부분에서 뭔가 추가적으로 의도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의 범위 등이라고 하는 부분은 AI 기반에서 이제 캐릭터나 세계관을 만들었을 때 여전히 작가의 권리가 보존되는지 아니면 플랫폼의 권리 요구가 포괄적인지 아니면 특정 범위로 한정되는지 이런 부분을 좀 검토를 해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중간에 만약에 AI를 썼는데 이게 네 건이 이런 이제 분쟁들이 또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 주시는 거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플랫폼에서 이제 AI 학습 목적 사용 동의 조항을 둘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사전에 확인을 해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나중에라도 이게 나는 그런 의사가 없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지만 이게 만약에 나도 모르게 계약 조항에 들어가 있으면 내가 만든 결과물들이 학습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유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AI 활용 결과물의 권리 기속에 대한 부분들이 조항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만약에 작품을 만들 때 어떤 AI를 썼다라고 했을 때 그게 누구한테 권리가 있냐 혹은 양도되냐 이런 것들을 또 계약서에 넣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고, 분쟁이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라는 부분도 AI를 썼다라는 것만으로도 누구에게 뭐 과실이 있냐 없냐 이런 부분들이 또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유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각별하게 유의를 하셔야 될 부분들은 이제 2차적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는 방식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AI 학습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동의 부분들, 그리고 AI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을 플랫폼에 일괄적으로 기속하는 형태, 또는 작가의 AI 사용 금지나 과도한 사전 승인의 의무, 이런 부분들이 좀 유의를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좀 안전하게 하려면 이제 표준계약서, 지금 이제 올해나 내년쯤에 이제 AI와 관련된 별도의 표준계약서를 문체부에서도 지금 마련을 할 예정인데 이 부분들은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해설서는 작년, 재작년, 작년 그리고 올해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용 범위라든지 기간, 지역, 대가 등 이런 부분들도 좀 명확하게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특히나 AI와 관련해서 유념해야 될 부분들은 AI 학습이 포함되는지 아닌지, 그리고 AI를 활용을 했을 때 해서 나온 결과물로부터 어떤 수익이 들어오는 것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좀 명확하게 해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약 전에 뭐 AI 사용 여부라든지 범위, 고지 여부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작가 입장 그리고 플랫폼 입장에서는 사실 AI를 썼다 안 썼다라는 걸 밝히고 싶지 않은 경우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 부분들을 당사자 간에 좀 명확하게 해두시는 것이 좋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가서 이게 원래 이게 비밀 유지 약정이라고 해서 AI를 썼다 안 썼다 이런 부분들을 좀 밝히지 않도록 하는 그런 조항들이 만약에 나중에라도 들어가 있으면 그걸 내가 못 봤다 뭐 이런 얘기를 또 하면 또 계약 위반이 어쩌면 이렇게 발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확인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AI 활용 부분의 권리 기속 부분들, 그러니까 AI 결과물의 저작권 그리고 2차 저작물 작성권의 기속 주체를 좀 명확하게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문제가 되는 플랫폼의 데이터 수집 학습 권한 제한, 그러니까 작품과 관련된 그런 데이터나 메타데이터, 원본 파일이 AI 학습 목적으로 사용되도록 할 것인지, 그리고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 이 부분들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분쟁 해결, AI와 관련해서 아니면 기본적인 작품 활용에 대해서 어떤 분쟁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도 명확하게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이제 앞에 이제 설명드렸던 내용들을 간단하게 정리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일단은 뭐 기록을 가급적이면 해두시라라는 것이고,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요소라든지 계약서의 레드플래그 조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경계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혹시나 뭔가 침해되는 요소가 보여지면 좀 적극적으로 이제 권리를 행사하시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혹시 뭐 질의사항이 혹시 있으실까요? 마이크. 잠시만. 네. 송 작가님? 네. 질문이 있으시면 손들어 드리면. 감사합니다. 저는 강동대학교 김학재인데요. 저번 주에 사실 어떤 기사가 나왔었어요. 국대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저작물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형사처벌을 면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 얘기는 AI 개발을 이제 박차를 가하면서 모든 저작물들을 무단으로 다 학습을 하겠다라는 내용으로 저는 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뭐 나노바나나도 마찬가지고 지금 어떤 툴을 사용을 해도 지금 어느 정도 우리가 원하는
그런 도출물이 나올 수 있는 이런 상황까지 나왔는데 굳이 그렇게 해야지 되는지와 그러면은 이제 우리 작가님들은 어떤 식으로 이걸 대응을 해야지 되는지와 그리고 사실은 이게 지금은 대부분 어느 정도 다 되기 때문에 그 챗GPT 같은 경우에도 디즈니하고 계약을 통해서 만들어지게끔 그렇게 돌아가고 있거든요. 근데 굳이 국내에서는 이제 막 수집을 한다고 하는 이런 입장이 조금 저는 불만스러운데 이런 저작권 연애라든가 아니면 우리 작가들의 목소리는 어떻게 낼 수 있는지 그게 조금 궁금합니다. 저는.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지금 정리가 좀 잘 안 되는데 일단 뭐 목소리를 내는 건 사실 뭐 어떤 뭐 이렇게 방식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좀 가급적이면 이제 좀 집단적인 어떤 액션을 취해서 목소리를 취하는 것이 조금 더 파급력이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들은 뭐 여기 많이 와 계시는 이제 작가님들하고 같이 얘기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아까 말씀해주셨던 뭐 국가대표 AI 할 때 뭐 이제 뭐 면책을 해준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도 최근에 기사를 보고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충분한 이제 문체부와 그리고 이제 각 부처 간의 그런 협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실 뭔가 기사들이 막 나오고 막 하고 있는데 그게 저는 확실하게 뭐 면책을 해주겠다 이런 얘기는 아직까지는 이제 본격적으로 뭘 논의를 한 시점은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정부의 방향성이 워낙 이제 AI 산업 자체를 좀 육성을 하겠다라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고 좀 끌고 가려고 하다 보니까 좀 전향적으로 뭔가를 좀 하려고 하는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저작권법이 그리고 저작권자들의 그런 권리가 하나의 장애 요소처럼 보여지는 것 같거든요. 저희는 그렇게 볼 수 없다라는 입장인데 자꾸만 이제 그게 하나의 뭐 제약 요소, 규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예를 들면 이제 과기부라든지 아니면 인공지능 유형이라든지 뭐 이런 데서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근데 문체부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다라는 얘기들을 하는데 이게 조금 이제 부처 간의 입장이 좀 다르다 보니까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아까 말씀 주셨던 면책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조금 더 이제 논의가 필요한 사안인 것 같고 문체부나 저희 위원회 입장에서도 좀 이렇게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좀 고민을 해볼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아까 라이센스 사례들이 있잖아요. 디즈니도 그렇고 그건 이제 언론사들도 이제 예전부터 계속 이제 라이센스를 체결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기사에서 나오는 부분들은 뭐냐면은 그렇게 개별 계약 사례들 자체를 필요 없다 이렇게 가겠다라는 것이 아니고 계약 사례들은 계약 사례대로 가되 예를 들면 블로그나 이런 데 올라와 있는 게시글들, 댓글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이제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들이 있을 수 있고 블로그 글도 이제 그 작성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사실 개별 온라인상에 있는 그 모든 저작물에 대해서 다 이용 허락을 받고 쓰기가 어려우니 그러면 그렇게 개별 협상이 어려운 그런 섹터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용을 할 것인가 조금 더 용이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왜냐하면 그걸 다 하나씩 추적해서 허락을 받기가 사실상 어렵다. 그 문제의식에서 사실 시작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 저희도 지금 계속 고민 중이고요. 그것까지 다 허락을 일일이 받아서 써라라고 하기가 조금 궁색한 부분이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좀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혹시 뭐 더 궁금한 점 있으실까요? 요즘에 다양한 분야에서 AI를 활용을 하잖아요. 네. 근데 광고라든지 방송 쪽을 보면 AI를 사용해서 뭔가 만든 게 나올 때는 하단에 호황하게 AI 통해 만든 뭐 장면입니다 이렇게 네. 게시가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네. 웹툰을 제작할 때 AI를 활용해서 만약에 제작하는데 기여한 부분이 있으면 네. 그거를 게시를 해야 되는지 AI 사용한 거를 밝혀야 되는지 그걸 안 하면 좀 법적인 불이익이 있는지 지금 법으로는 사실 불이익은 없어요.
근데 이제 계속 이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은 딥페이크처럼 뭔가 실제 있는 사람이라든지 뭐 오사해서 뭔가 이미지를 만든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는 사실 의무가 있어요.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일반적인 저작물을 만드는 과정에서 AI를 활용을 했다라고 해서 뭔가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고 최근에 이제 아까도 이제 잠깐 제가 쉬는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인공지능 기본법이 최근에 이제 통과가 되고 시행이 되면서 거기에 이제 일부 그 내용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거기 있는 내용은 일반 이용자, 그러니까 일반적인 개인 창작자가 어떤 표시를 해라라는 그런 내용은 아니고 AI 사업자가 뭔가 표시를 하도록 뭔가 의무가 부과되는 형태인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 아직 법적으로 뭔가 문제될 소지는 없다라고 보여지고 향후에는 또 모르겠어요. 이게 좀 저희 문체부에서도 그런 논의들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이게 반드시 의무화, 그러니까 개개인들의 그런 이용자, 창작자들에게 표시를 의무화하는 것이 맞냐, 아니면 단순하게 어떤 우리 표절 얘기하는 것처럼 윤리적인 관점, 아니면 도의적인 관점에서 표시를 하도록 하는 것이 맞냐, 혹은 자유규제 형태로 하는 것이 맞냐, 이 얘기들을 계속 했었고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쨌건 아직까지는 뭔가 해야 된다라는 그 의무가 부과되어 있지는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